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작년에 공개됐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일 뿐인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모욕했다고 여긴 다른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순진무구한 얼굴로 그 사실을 숨기는 모습이 담겨 있죠. 순진함과 끔찍함이 우리 아이 속에 태연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소셜미디어에 만연한 혐오 문화로부터 유발된다는 점. 하지만 어른들은,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만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것에 접근하지도 못하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회화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 드라마는 현실에 대한 섬뜩한 비유를 넘어서 도무지 받아들일 엄두조차 나지 않는 냉엄한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온 아이들, 혐오가 놀이가 되고 그걸 통해 사회적 자아를 갖게 되는 아이들. 만약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행태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무책임한 방임과 무분별한 과잉 개입 사이에서 그나마 현실적인 길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 함께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목요 초대석으로 만나는 오늘 정준이의 논은 세대사회학자 전상진 교수님을 다시 모시고 놀이가 된 혐오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나눠봅니다. 정준이의 논 19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다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의 전상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2주 만에 모시게 된 게스트는 처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앙탈을 부렸죠. 출연시켜달라고.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다시 모셨는데 이게 못다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예. 다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이야기의 좀 연장이지만 좀 정확하게 좁혀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느슨하게 막 그냥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청년이 된 세대들이 있지만 그들이 거쳐온 청소년 세대의 특성. 예. 그렇죠. 이 부분에 이제 일단 집중해 보자. 예. 과연 이들이 어떻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회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 예. 이른바 연령 단계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잘게 그렇죠. 쪼개질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또 하나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회가 그런데 다원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특히나 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브컬처라고 하는 것들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니까 네. 청년 또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의 다양성들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실제로 정말로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세대 단계도 많아졌고 예. 같은 세대 안에서도 정말 다양해졌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 결국에는 극우다라고만 그냥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결과로서의 뭐 극우화는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예, 그럼 이 사회화의 특성은 무엇이냐? 어떻게 규정하고 싶으세요? 일단 청소년으로 좀 집중해서 얘기를 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건데 일단 성인이 되면 성인은 본인 책임의 비중이 어렸을 때보다 좀 더 많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결국 그 얘기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양반들에게 대해서 사회의 책임이 성인보다는 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처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측면과 또 다른 하나는 사회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청소년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사회로부터 보호받는 어떤 장치들이 있는 거고 이를테면 학교 또는
사회를 그들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양자적인 측면이 그렇죠.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독특한 측면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이들이 나중에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말 그대로 이 양반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양반들이 어렸을 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치기 어린 장난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양반들을 잘 사회에 통합시키거나 아니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양반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기조가 예. 이 얘기의 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양반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아니, 아이들이라고 그러면 예. 너무 낮춰보는- 깔본다고 예. 할까봐 예. 좀 조심스럽네요. 그렇죠. 이제 당당한 하나의 주체인 건 맞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성인처럼 동등한 책임을 짊어져야 될 주체라기보다는 사회가 해줘야 될 게 아직은 많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에게 나서는 문제는 사회도 같이 책임져줘야 되는. 예,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를 그나마라도 좀 더 좋게 만들려면 이들이 잘 자라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떻게 잘 자라주게 만들 것이냐라는 고민. 이게 지금 함께 투영되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 놀이라고 하는 규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들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를.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얘기를 할 게 되게 많은데 예. 뭐라 그럴까 그 교수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자기 생각이 너무 막 커서 예. 예. 그러니까 독자, 청자 네. 아니면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근데 최근에 7월 30일이었나요? 우리 교수님 또 네. 원장님이 쓰셨던 시사인에 쓰셨던 컬럼이 저한테는 좀 중간 단계에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인용을 하자면 지금도 화면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그 놀이라고 하는 차원을 좀 더 강조를 해야 한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굳이 어렵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칼럼을 좀 참조하시기를 좀 권하고 예. 근데 다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또는 청년 이거는 저는 비슷한 차원이 좀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양반들에게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이 양반들이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보다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이 양반들이 이른바 성인사회 또는 주류사회에 입장하기 전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양반들의 생각이 사실 변하죠.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연배가 좀 되시죠. 예. 예. 한 20년 전, 30년 전에 본인의 생각을 해보세요. 어우,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 자랐을까? 뭐 이런 예.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좀 변화의 가능성들을 열어줘야 한다는 측면, 차원.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또는 청소년들을 극우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 전 좀 주저해야 된다고. 예. 예. 저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이 양반들이 이제 잘 자라서 또는 성인사회에 잘 들어와서 이 양반들이 변화를 담당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예. 결국 그리고 민주사회 또는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다수관계, 다수자의 확보잖아요. 그 양반들이 말 그대로 다수자가 돼서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양반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낙인을 찍기보다 즉 혐오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일종의 낙인으로 훈장으로 만들기보다 예. 이 양반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좀 더 마련해야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극우화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안 쓰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이를테면 일배화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그렇게 아름다운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극우화라고 하는 것과 일배화는 달라서 전 적어도 개념적으로 일배화는 혐오 놀이 특히 놀이에 강조점을 두고 예. 극우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극우라고 하는 분들도 말 그대로 놀이를 즐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강조점이 혐오에 두고 예. 그래서 말로 하자면 혐오 놀이와 예. 혐오
놀이요. 야, 이거 게임을 못하는 저의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데 예. 그런 강조점을 두면서 양자를 좀 구분을 하고 예. 청소년들에게는 좀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죠. 뭐 이걸 일부러 부인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아직은 결과로서만 주목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결과가 아니야. 과정 중에 있어. 그대로 두면 끌려가겠지 글로. 네. 그러나 이걸 하나의 마치 정치 세력인 것처럼 해버리면 그게 그들끼리도 정치적 조직화가 또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렇죠. 역효과가 네, 네. 오히려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이걸 어떻게 방향을 바꿔줄 것이냐 예. 쪽에 이제 좀 더 맞춰오자. 그러면 핵심은 이념적 내용으로서의 극우가 아니라 그 행태적 어떤 그 특성으로서의 혐오라고 하는 것에 일단 집중을 하고 네, 네. 그리고 그 혐오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놀이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필요하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 주된 관심은 음모론인데 네, 예, 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원장님께서 얘기할 때 한나 아렌트를 네.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나 아렌트가 1945년, 46년쯤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알고 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잡아먹을 음모론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믿는 이유는 뭘까라고 네. 하는 질문을 던져요. 네.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즉 네. 음모론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대하는 저는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그것을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네.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즐거움의 어떤 계기로 받아들이는 네. 거예요. 예. 이를테면 우리 맥락으로는 놀이의 일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종교적이 됐든 아니면 이념적이 됐든 정치적이 됐든 그거는 상관없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혐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즐거움의 원천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를 교정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왜 사람들이 음모론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또 너무 장황하게 됐죠. 이 얘기를 혐오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혐오 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예. 저는 이념적인 부분은 일단은 논외로 하자는 거예요. 일단 저보다 그리고 혐오 놀이 도대체 이 놀이를 통해서 누가 즐거움을 얻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놀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저는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 표가 나올 줄 알았으면 좀 더 이쁘게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중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방금도 사실은 소녀의 시간을 우리 교수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순진한 얼굴과 잔인함의 네. 공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중 코드를 풀어서 설명하신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장난으로 남들에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편으로는 이것이 내 본색이야. 네. 본 마음이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공격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비판할지 모르니까 본인 스스로를 책임을 면제하는 전략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 이중 코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혐오 놀이가 어떤 의미로는 흥미롭고 재미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이것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중 코드라고 하는 부분.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놀이가 일상이 되곤 쉬운 이유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건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수업하는 것 같네요. 이중 코드 때문에 보상도 받고 면책도 누리고 따라서 반복과 모방이 쉽다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재미진 놀이를 즐기지 않을 이유가 그렇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에 이제 이른바 혐오 놀이가 주류화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 표는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서 보셨으면 확대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아이들의 행태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흔히 쓰는 일종의 그 내 말이 시작할 때 뭐 예전에 우리가 쓰는 것처럼 뭐 어디서 들은 말인데 그러면서 유머하듯이 그런 어떤 일종의 시작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나서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보상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강한 쾌락을 느끼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보면 이거리 제지되는 것도 뭐 사실 제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를 이 재밌는 놀이를 왜 안 하겠어? 그렇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혐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예. 모든 놀이적 활동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미디, 유머,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정치인의 전략,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저와 같은 교수들도 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 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혐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놀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자. 예. 그래야 이 혐오 놀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 이렇게 뭐랄까 제어하기 힘든 이 대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출발점이 전 이 표에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예능 프로그램 유행할 때 예능은 예능일 뿐 예.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라. 이게 뉴스냐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도 사실 똑같은 전략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놀이로서의 그래서 특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놀이도 그러면 한두 가지만 유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를테면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유형이라든가 뭐 가장 대표적인 밈을 만들어서 계속 전파시키는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분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만 한 가지 혐오 놀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좁혀서 정의할 예. 필요가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지칭해야 되는 거고요. 혐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대상이 있어야 되고. 집단의 상처, 고통, 존엄 이런 것들을 조롱 가능한 또는 놀이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혐오의 문법. 예. 그리고 그 문법이 놀이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들이 공유할 때 네. 이것이 바로 혐오 놀이라고 얘기를 할 수 벌써 어려워지셨죠. 이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혐오 놀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존엄과 관련된 것 아니면 상처와 고통과 관련된 부분을 플레이 가능한, 놀이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혐오 놀이의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든가 이런 게 예, 대표적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스벅과 관련된 일이랄까 아니면 배제고 야구부와 관련된 일이랄까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면 혐오 놀이라고 하는 게 그렇구나. 남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롱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예. 이걸 가지고 놀아? 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처음으로 첫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혐오 놀이라고 하는 것, 놀이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이 게임의 룰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예. 이를테면 혐오 놀이니까 혐오하는 혐오자, 그렇죠? 그다음에 혐오의 대상이 되는 타깃 또는 대상, 또 다른 하나는 관객이에요. 예. 관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둘이 뭔가 혐오적인 얘기를 서로 막 한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금방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누군가 관객이 있어요. 네. 시청자도 일종의 지금 관객입니다. 그렇죠.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라고 그런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건 제가 원장님한테 혐오적인 발언을 딱 했을 때 관객들이 이 부분을 용인을 해주면 예. 이 혐오 놀이는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하죠. 더 세지고. 예, 더 세지고 서로 경쟁을 하겠죠. 예. 근데 이거 실패하는 건 관객이 야 그거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아재놀이 그 개그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썰렁해지면 끝나는 관객이 거죠. 받아들여지지만 않으면. 예. 그러니까 결국 혐오놀이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는데 혐오를 하는
가해자의 문제인 것처럼 예. 생각을 예. 많이 했어요. 그것만의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관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청중이 더 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사례들을 떠올리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드러난다고 네, 네. 생각하는데요. 네. 이를테면 스벅에서 마케팅. 네. 여기서 이제 청중은 소비자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지금 태세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오지게 했죠. 그러니까 이 오진 태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 관객이 중요하구나. 네, 네. 또는 야구장에서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네. 심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개입을 했었으면 정색을 하면. 예. 아니면 그 특정 야구부의 감독이 예. 오히려 예. 얘들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 양반도 관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혐오놀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관객들의 다수자 측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용인해주면 아니면 특히나 같이 웃어주면 예. 이거는 그 혐오놀이가 번성할 수밖에 없게 예. 만든다라고 하는 예. 것이죠. 예. 결국 이 말 그대로 청중 관객의 어떤 측면을 혐오놀이의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그냥 방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침묵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동조를 넘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너 짱,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그러니까 일배라는 게 말 그대로 일간 베스트. 제일 재밌다고 생각한 거를 찍어서 올려주는 건데 혐오하면 할수록 제일 재밌다고 해주니까. 예. 여기서 이른바 수업을 좀 더 이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이를테면 배제고 그러니까 야구 사건을 봤어도 조화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화환. 전략적으로 이 사안을 활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키우려고 다지려고 하는 이 전략적인 관객. 네.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이른바 일변놀이가 아니면 혐오놀이가 이렇게 창궐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전략적인 관객의 적극적인 개입.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국 혐오놀이라고 하는 걸 제어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죠. 근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아까도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방임과 규제라고 하는 부분의 적절한 밸런스,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 제가 이제 이렇게 혐오놀이에서 관객이 중요해요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적절한 균형점, 밸런스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 이걸 꼭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청중의 역할이 뭐냐, 전반적으로 또 사회의 역할이 뭐냐까지 갈 텐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전략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 대표적으로 이게 극우화를 만드는 세력인데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이들을 옹호해 주는 쪽으로 쭉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이제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제 느낄 테니까. 예. 그리고 이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한 분, 차정식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풍자, 해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혐오놀이, 일배놀이하고 차이는 뭘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혐오놀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를 할 때 특정 집단. 그렇죠. 이라고 하는 그거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뭔가 제가 지난 제가 나왔던 영상을 잘 못 보는 편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영상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싶은지를 공부해야 되는 차원에서 봤었는데 깜짝 놀란 게 제 앞머리가 너무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를테면 저 개인을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머리 빠진 양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개인에 대한 개인이죠. 거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탈모인 전체를 만약에 혐오한다 그러면 이거는 혐오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을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존엄과 관련된 존엄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를테면 이 양반이 잘났다 못났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더욱더 뼈아픈 이유는 상처와 관련된 아니면 고통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이것이 부당한 국가폭력 뭐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폭력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특정 집단이 겪었던 상처와 고통을 조롱의 대상으로 그다음에 놀이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 부분이
제가 오늘따라 답을 잘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게 예. 이제 혐오놀이의 가장 중요한 특성. 그리고 조롱과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여기에 이제 첨부를 하자면 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롱과 그러니까 해악과 풍자에 좀 더 가까울 가능성이 많고요. 예. 예. 힘이 없는 사람을 지칭을 할 때는 이것은 조롱과 그러니까 풍자와 해악보다는 혐오적인 놀이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혐오의 정의일 텐데 이게 풍자나 해악도 이제 그 자칫하면 혐오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상을 집단으로 그냥 퉁쳐버린다. 거기 수많은 개인들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 전체가 무슨 공통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단의 역사적 상처 내지 여러 가지 그 아픔, 그다음에 그 존엄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취한다. 죽음이라든가 그렇죠? 이태원 참사, 뭐 사사망쟁 했던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나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주로는 원래는 이제 이들이 약자인 경우가 많고 소수자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 소수자를 다수자가 마치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이런 게 이제 혐오를 구성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들이 약자라는 생각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권력자잖아. 예. 그리고 뭐 이를테면 지금의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됐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또는 그 반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쪽 보수 쪽에 계셨던 대통령들이 됐건 간에 그들을 지칭해서 놀리고 뭐 이러는 거는 우리 약자들이 할 만한 일 아니야? 권력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책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오늘날에 있어서 혹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네. 특히나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층들의 이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피해 의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피해가 부당한 것에 의한 것이고 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해자 지위를 저는 착취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피해자 지위를 착취하는 방식이 사실은 그 양반들의 아주 전매 특허는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됐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들을 할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측면은 뭐냐면 20세기 이후, 그러니까 중반 이후부터 이른바 소수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양반들이 취했던 전략이 바로 그런 그런 점. 예. 예. 그걸 정확히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대로 이제 경우에 따른 뭐 탈취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전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가져다가 본인들에게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은 다 피해자예요. 그렇죠. 누구나 예, 피해자죠. 다 피해자예요. 내가 제일 약자고. 예, 그거는 결국 예. 그것이 유리한 이유는 그 전략적 이점을 있죠.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예. 하는 거. 바로 그런 게 이제 면책을 만들어내는 예. 방법인데. 또 하나는 예. 추가를 하자면 그러니까 맥락,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예. 과거에 맥락을 무시하는 어떤 것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내가 보려고 하는 부분을 과잉 강조를 해서 거봐 나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우리 편이 대통령이 아니니까 우리 약자야 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측면을 얘기할 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명책과 보상 이런 것들을 이제 놀이로서 이제 그 통합시켜내는 핵심 코드가 이제 그러면 유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밌어야 돼. 예. 재밌다고 느꼈는데 물론 이게 재밌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들은 굉장히 이걸 재밌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예. 이 유머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는 전략적 효과. 네. 이것도 제가 제가 필리츠하고 아메드라고 하는 예. 저거는 뺐어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강박적으로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로부터 힌트를 얻은 예, 걸 힌트를 얻었습니다. 예, 예, 확장한 그래서 거죠. 이제 여기에 쓴 거고요.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예. 일단 유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입장벽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죠. 이를테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 그 웃음과 관련된 관련된 예, 있죠. 글이 예.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보면 저는 그것이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농담을 던졌을 때 이를테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웃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공부를 할 때
유학을 했을 때의 경험이 있는데 예. 모르는데 많이 웃잖아요. 그 따라 웃죠. 예, 따라 웃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웃긴데. 예.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내가 이 주류 사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민권, 그렇죠. 예. 영주권 뭐 이런 것들을 네. 부여받는 행위라고 생각을 네. 해서 웃지 않으면 뭔가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 결국 이게 이제 웃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웃음이라고 하는 건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른바 주류와 비주류라고 하는 것이 갈린다라고 하는 것.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웃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그렇죠. 다 같이 즐거워. 예, 시멘트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을 엉겨붙게 만드는 접착제 구실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머가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예. 내부 유머라고 하는 건 집단 경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무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유머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감각을 둔화시키고 그렇죠. 예. 또한 이 유머라고 하는 시민권을 통해서 이것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머는 일상 또는 주류로 쉽게 이식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예. 하는 부분을 꼭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제일 핵심이 바로 이 경계를 만든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사실 그게 은근히 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과 같이 조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사실 나눠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는데 다수가 되려면 같이 웃어야 돼. 예. 그럼 애초에 동조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또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웃어. 그러다 보면 그 웃은 대상에 대한 감정을 공유해. 그럼으로써 이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잖아 라는 식으로 금방 확산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형태. 예. 예. 그러면서 자신의 죄책감도 굉장히 눌러뜨릴 수 있는 형태. 그렇죠. 예.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잘 먹히는 전략인 거죠. 이 기회에 내 수업에 참여했던 예. 억지로 웃었던 분들에게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는 건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보상 체계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예, 아까 이제 그렇습니다. 청중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 그 결국은 이제 디지털 공간 아니면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를테면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보상 체계인 거고 예. 면대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웃음인 것 같아요. 예. 예, 그것이 명시적인 웃음이 됐든 아니면 썩소 또는 미소가 됐든 이런 부분이 보상 체계가 결국은 혐오 놀이를 좀 더 극단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불쏘시개 된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적지 않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놀랍게도 제가 다른 도시로 강연하러 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강연하러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를 타신 분이 유튜브 채널을 트셨는데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겨웠어요. 근데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유튜브를 손님들에게 들려주는 게 아마도 그분은 뭔가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됐어요. 제가 관객으로서 예. 너무 불편합니다. 불쾌합니다. 꺼주세요라고 하는 식의 것.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관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됐든 뭐가 됐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결국엔 혐오놀이 아니면 억지로 권력자가 행사하는 웃음의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일상의 문법 아니면 일상의 행동에서에도 적용이 돼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예.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엔 유머가 이런 이제 그 청자들에게 원래는 불쾌할 수도 있는 유머인데도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는 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처럼 보이게 되면서 오히려 자제하고 그러다 보니 그 유머가 그냥 퍼져버리게 되는데 이게 애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혐오가 어떻게 즐거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감정인데 근데 그 감각을 무너뜨리는 게 이제 이 유머 전략의 상당히 중요한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우리 안에 있는 악마성을 쫙 발동시켜서 너의 악마적인 어떤 누군가 되게 미워하고 쟤랑 절대 같이 하고 싶지 않고 얘네들 그래 조롱하고 싶고 막 뭐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 그러나 억제됐잖아. PC주의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걸 뚫고 나와. 왜? 너희들은 이 PC주의자의 잘못된 지배를 저항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대단한 저항과 위반을 함으로써 상당한
그 쾌감을 느끼는 방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전량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쾌감 더하기 정의 구현. 정의 구현. 예, 저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게임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연구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정의 구현의 감각을 말 그대로 게임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혐오도 그렇지만 음모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하나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제 보상 체계 얘기를 하는데 네. 보상 체계를 할 때 이른바 혐오자 그리고 관객에게 많이 이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수수께끼 풀이에 이렇게 초대한다라고 하는 의미.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농단을 하고 있는 세력들을 폭로를 함으로써 우리가 한편으로는 수수께끼에 참여하고 풀이에 참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정의 구현을 할 뿐만 아니라 저항이라고 하는 쾌락을 동시에 느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즐거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그 켜켜 있는 각종 다양한 그 레이어들을 사실은 좀 우리가 좀 낱낱이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지금 아까 영재님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 경우는 약자가 대통령이 된 게 싫어서 조롱하는 거 아니냐.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군대도 안 나온 게 군통수권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성세대의 관점이고 그 뭔가 이렇게 청소년이라든지 어린 세대들은 그냥 대통령이면 강자니까. 예. 뭐 예전에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의 죽음조차도 조롱하는 게 자신들은 뭔가 되게 전복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리액션을 해주니까 또래들이 또 인정해주고 또래 문화가 돼버리면 이건 뭐 사실 더 이상 뭐 거스르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가장 힘든 측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지금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배를 피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또래들이 제가 담배를 배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성인이 되면 담배를 피워야 한다라고 하는 예, 식이에요. 예. 결국은 이제 이게 그 담배를 핀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또래들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혐오 놀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 네. 잠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게다가 또 다른 하나는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간을 보니까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나중에 후회할까 봐 교실의 세팅을 좀 더 본격적으로 네, 좀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실에서 예전 같으면 교사가 뭔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개입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았죠. 이게 너무 많았습니다. 예. 너무 맞았고 어쨌든 이 그런 것에 반해서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교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아니, 하죠. 예, 예, 이제는. 예. 특히나 2015년 이전과 이후가 확실한 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 이제 그거는 법령의 법령. 법이겠죠. 아동학대에 관련된. 예.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교사들의 개입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교사를 저는 일종의 제도적 청중이라고 예. 제도를 대표하는 청중. 예. 제도적 청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 청중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혐오 놀이에 대해서 개입의 가능성이 말 그대로 없어지니까 예.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예. 요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또래 문화하고 또 이런 제도적 청중이라는 이제 개입에 해야 되지만 개입을 못하는 요 교실의 상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교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를 그냥 저주하기도 그렇고 저주하면 빨갱이냐 그러고 예. 이런 식의 반응이 오고 또 또래 아이들은 보면 선생님 이상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교사가 고립돼 버리고 학부모로부터 막 민원 들어오고 그런데 교실에서 그럼 뭘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가 이 부분 있죠. 그것도 그렇고 저도 뭐 간접적인 경험이긴 한데요. 네. 고등학교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강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저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네. 일단 밖에서 온 사람이 잠깐 오고 가면 끝나니까. 근데 그 무감함이랄까 벽을 두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좌절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못 합니다. 네. 예, 어쨌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생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는 친구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걸 활용하죠. 네. 네. 그러니까 소년의 시간에 나왔던 그 소년의 네. 생각을 소년이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입을 마찬가지로 스마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1차 방벽, 2차 방벽, 네. 3차 방벽. 근데 저는 이제 시간적 전후보다 동시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네네. 하는 차원에서 입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네. 좀 쓰고 싶은데요.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 마지막에는 이 놀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아니면 대안적 놀이를 마련해주는. 제공하는 예. 거. 이것도 저는 그 다양한 우리 연장통에 꼭 구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사안별로 이 연장들을 동시적으로 투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말 그대로 제가 하마터면 빠루라고 하는 표현을 쓸 뻔했는데요. 어쨌든 격한 표현, 격한 처벌까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혐오 놀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의 유형으로 좀 구분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뭐 이를테면 유형 구분이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유형 구분 말더라도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좀 생각을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야구장에서 있었던 일이랄까 아니면 특정 기업의 마케팅 일이랄까 아니면 무섭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무섭노라고 하는 이 일이 제가 볼 때는 후반전이 시작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기도 있어요. 예. 이를테면 약간 달라졌죠. 예. 사실 과거하고. 충주맨이었던가요? 예, 예. 그분이 이제 이른바 KBS, 그러니까 KBS 예능이 제가 볼 땐 그분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청중이었는데 예, 얘기가 슬쩍 사라져요. 네. 그분들에게 저는 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아이템을 끄집어내서 예, 예. 그것도 당사자일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선 피해자일 수도 있겠죠. 예. 제가 볼 땐 그 부분이 좀 강하지 않을까? 뭐 이거는 제가 리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양반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성인들이 이렇다? 그것도 자신들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결국 이제 시청률이라고 하는 건 사익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더 강해되지 않을까? 야구부와 관련된 거, 그것도 이건 학생들인데? 학생들을 그러니까 놔두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 양반들이 말 그대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저에게 시간이 있나요? 예, 1분만 남았습니다. 예, 1분 남았네. 예, 그러면 얘기하지 않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싹둑 자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또 이제 정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제가 일부는 좀 아는 게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청중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것들 명확하게 제지하고 어떤 건 처벌하고 어떤 거는 역질문을 던져가지고 니들 이게 좋아?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항 서사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놀이 구조를 파괴하거나 대체시켜 주는 것 이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렇게 가지고 쉽게 계시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나중에 또 한번 보자. 사회 전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 부분은 전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대안적 측면에서 좀 더 많이 제도적으로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 또 한번 마련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고맙습니다. 모셔서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의 시간에서 그 소년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에게 갑자기 닥친 범죄 혐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순진한 자기 아이를 방어해 주는 것만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서서히 드러나는 끔찍한 실체 앞에서 부모는 그저 당황과 절망 사이에 갇혀버리고요. 아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거부합니다. 성인들의 세계가 자신들의 세계에 개입하는 것을 끊어내려고 하죠. 이 드라마 속의 내레이션에는 매우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는데요. 그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어린 시절에는 뇌가 이상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단순한 성향이나 악의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환경과 그로 인해 왜곡되고 또 고립되어 버린 심리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드러난 명확한 증거와 설득 앞에서 결국 범죄를 인정한 아이 앞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고백한 미안함은 단지 아이를 무작정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게 아니겠죠. 더 잘했어야 한다는 건 제대로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도왔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정준이의 논 198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돼줄 따뜻한 밥 한 그릇,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후끈한 희망 한 덩이.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꽤 잘 살아가게 해줄 겁니다.